지금부터 제28회 김달진 문학제 기념 특별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연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무음이나 진동으로. 예. 오늘은 기조 강연으로 이경수 교수께서 기후 위기 시대 다시 읽는 김달진 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경수 교수님은 문학평론가이자 지금 중앙대 교수로 계십니다. 자,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경수입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다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지루한 이야기를 얹어드리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김달진 선생님 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제 모두가 또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최근의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김달진 선생님의 시를 좀 다시 다른 관점으로 읽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썼던 글이고요.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자를 거의 안 갖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못 돼서 준비한 원고들을 좀 봐가면서 그렇게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이제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불러오면서 한창 언론에 오르내릴 때 해창 장승벌에서는 새만금 수라갯벌과 아직 살아남아 있는 원형지 보존을 기원하는 새만금 장승제가 열렸습니다. 사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 6월에 또 개봉한 황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라는 영화에서는 개발의 대상이 되면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갯벌에 아직 살고 있는 아름다운 생명체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로 큰 반향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독립예술영화관에서 상영 중이기는 하지만 개봉관을 거의 잡지 못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만금 개발과 신공항 건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또 더 나아가서 갯벌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사실 충분히 알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말라가는 수라갯벌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도요새, 검은머리 갈매기, 흰발 롱개 등을 보여주면서 자연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실감케 했었던 그런 영화여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좀 드리고 싶고요.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해수면이 26cm에서 많게는 77cm까지도 상승하고 곤충이나 식물, 척추동물의 서식지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있은 지 오래됐지만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도 1.5도 상승까지 제가 이 글을 쓸 때를 기준으로 불과 5년 312일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줄었겠죠. 지구를 살릴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하는데도 인류의 욕망은 좀처럼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에게도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미래 세대의 삶과 지구의 존속을 생각한다면 실천적 행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원자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모로코에서 6.8 강도의 지진이 나서 2,8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1년치 비가 하루에 쏟아붓는 그런 기상이변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당장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전 손택의 말맞다나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타인의 고통에 좀처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상실한 우리들의 모습이야말로 비인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정말 자주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2020년부터 3년 가까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스크를 쓴 팬데믹의 일상이 생활화된 시절을 지나고도 우리는 인류를 향한 자연의 경고에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류세와 포스트 휴먼에 대한 상상력이 한국 문학에서도 폭발하고 있고 한국 소설에서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던 SF 소설이 전격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도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인류 문명의 위기와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정작 우리의 일상은 경쟁이 유발한 지독한 피로사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중독에서 사실 헤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우리 시단에서도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이라는 모임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파급력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김달진 씨를 읽는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좀 마주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됐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2023년 8월 24일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가져왔고 우리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일본을 향해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국민을 향해서만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경고하는 나라에서 각자도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김달진의 시를 다시 읽는 일은 시인의 시가 그려낸 자연의 아름다움을 돌아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일이자 자기 성찰의 시간과 마주하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원고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월화 김달진 선생님의 시에는 꽃, 풀, 나무, 새, 물고기, 바람, 햇볕 등 자연물이 소재이자 배경으로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초기 시에서부터 그러했고 또 첫 시집 청시 그리고 긴 공백을 두고 이후에 출간된 올빼미의 노래, 한벌옷의 바리떼 하나에 수록된 시에서도 그러한 특징은 지속됩니다. 우위자연의 세계를 드러내는 시들에 이르면 자연과 물화일체의 경지에 이르는 시의 주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비시라고 하는 청시에 수록된 여는 시이기도 한데요. 그 시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꿈이 빛나는 작은 뜰을 이제 미풍이 지나간 뒤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우고 살찐 암록색 잎새 속으로 보이는 열매는 아직 푸르다. 첫 시집 청시를 여는 서시의 성격을 지닌 시인데요. 이 시는 시집 제목인 청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6월의 작은 뜰에 서 있는 감나무에 열린 푸른 감은 이제 첫 시집을 내는 시인이 자신의 시에 대한 겸허한 비유로 사용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듯이 푸른 감도 가을의 뜰에서는 붉어질 것임을 아는 독자들에게는 6월의 푸른 감은 한편 붉은 감의 시간을 예비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시의 주체는 모습을 숨긴 채 풍경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풍이 지나간 뒤 남긴 흔적으로 인해 우리는 감나무 가지의 흔들림과 그 흔들림 속에 살찐 암록색 잎새 속으로 보이는 열매에 아직 푸른 빛을 감지하게 됩니다. 푸른 빛은 아직 익지 않은 미숙함을 드러내지만 곧 붉게 익어갈 시간을 예비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생명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붉은 감에게 남은 시간은 떨어질 일만 남아있다면 푸른 감은 붉게 익어갈 시간을 품고 있으니까요. 시적 주체의 모습을 숨긴 채 김달진의 시가 그려낸 객관적인 자연 묘사는 정제한 풍경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무르익어갈 미래의 시간을 예비하며 마치 바람처럼 흔들리고 움직이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바람이 감나무 가지와 잎새를 흔들고 그 흔들림의 여운이 아직 푸른 감나무 열매를 슬쩍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이동하는
그런 생명의 시간은 완성을 예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김달진의 시에서는 사실 홀로 있는 시의 주체가 마주하는 시간이나 공간이 굉장히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시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글에서는 조금 더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건너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역시 청시에 실려 있는 꽤 긴 시인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시를 좀 중간중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깊은 숲속에서 나오니 6월 햇빛이 밝다. 열무꽃밭 한 뒤에 눈부시며 섰다가 열무꽃과 함께 흔들리우다. 이 시는 세 가지의 풍경을 보여주면서 6월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시인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앞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시의 주체는 이제 이 마지막 연에 와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깊은 숲속에서 나온 시의 주체에게 6월 햇빛은 유난히 밝고 눈부시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생명의 감각 같은 것일 텐데요. 시의 주체는 그 눈부심의 감각을 열무꽃과 함께 흔들리우는 감각으로 전이합니다. 눈부신 햇빛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흔들리는 주체와 바람에 흔들리는 열무꽃은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끼리의 공명이 흔들림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려집니다. 김달진의 초기 시에서 대상으로서의 자연과 주체 사이에는 거리와 간극이 얼마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시들도 꽤 보이는데요. 점점 주체가 자연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자연을 마음을 지닌 공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적 주체의 태도가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달진 선생님의 시에 마음이나 슬픔 같은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가 자주 등장하는 점도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진의 시가 자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김달진 시를 읽는 의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김달진의 시는 자연에 대해 종종 연민의 시선을 드러내는데 그 바탕에는 공감의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슬픔을 발견하는 시적 주체의 시선으로부터 자연에 대한 공감과 동의시의 정서가 형성됩니다. 나의 뜰이라는 시 조금 길어서 다 읽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네. 역시 마지막 연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모를 작은 산새 한 마리가 단풍가지에 날라와 앉아 머리를 도런도런거리다 날아갔다. 하얗게 빛나는 뜰 위에는 햇볕. 이 시의 뒤에는 1935년 5월 화가원서라는 부기가 붙어 있습니다. 시인이 화가원에 머물 당시에 쓴 시로 보이는 시이고요. 경남 함양의 백룡성 선사가 세운 화가원은 지금은 유어지만 남았지만 이 시를 썼던 1935년 무렵에는 김달진 선생님이 이제 백룡성 선사를 모시고 화가원에서 반농반선의 수도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시의 주체가 그리는 나의 뜰에는 철따라 꽃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진달래 지고 백꽃은 인제서야 한창 피었고 사독의 시들기에 유황으로 싸매주었던 산영은 끝끝내 죽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나의 뜰에는 함께 있습니다. 순한 난초잎과 작약과 국화는 물론 지난 겨울에 얼어 죽었다고 웬 집안이 야단이던 월계화도 새순이 두어치 자랐습니다. 은은한 벚나무 그림자 그늘이 아직 엷은 것으로 보아 벚꽃은 아직 충분히 만개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런데 온갖 봄꽃들과 나무로 가득한 나의 뜰에도 아직 빛이 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가을 달빛같이 여인 그 처녀의 정원에서 본 햇볕에 터질 듯 영롱한 곧 빨간 남천 열매, 우아하고 시원한 파초는 자신의 뜰에 아직 들이지 못했음을 시의 주체는 고백합니다. 그래도 봄꽃들로 가득한 나의 뜰에 이름 모를 작은 산새 한 마리가 단풍가지에 날라와 앉아 머리를 도런도런거리다 날아갔고
하얗게 빛나는 뜰 위에는 햇볕이 가득합니다. 나의 뜰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헤아려 보는 시의 주체는 뜰에서 피고 지는 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그 생태를 이해합니다. 나의 뜰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자연의 공간이자 시의 주체가 자연에 공감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비바람은 저리도 사나운데라는 짧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밤새껏 비바람 저리도 사나워 뒷산의 사슴이도 벚고기도 울음을 거두었나니 물밑에 그 고운 꽃들 다 떨어졌겠다. 이 시는 35년 8월에 이제 시원 4호에 실린 작품으로 첫 시집 청시에는 수록되지 않은 작품입니다. 밤새껏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 바람에 뒷산의 사슴이도 벚고기도 울음을 거둔 것을 보면서 시의 주체는 물밑에 그 고운 꽃들이 다 떨어졌겠다고 걱정합니다. 비바람에 떨어졌을 고운 꽃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김달진의 초기 시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작고 여린 존재를 향한 연민의 마음은 자연을 소재로 한 김달진의 시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샘물 속의 슬픔이라고 하는 시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산골 바위 틈으로 옷 같은 샘물, 차디차고 가난한 샘물, 흘러가는 그림자 밑에 나의 슬픔이 있다. 차츰차츰 열버가는 나의 꿈의 빛깔을 본다. 김달진의 시에는 마음이나 슬픔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시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슬픔의 정동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자연을 바라보는 주체의 마음에서 슬픔이 솟아오르는데 그것은 시적 주체의 슬픔이 자연물에 투사된 것이기도 하고 또 존재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고독과 슬픔을 시적 주체의 시선이 발견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 더욱 요구되는 시선이라는 생각이 사실 이 시를 새삼 다시 읽으면서 좀 하게 됐고요. 자연을 충만한 생명이자 인간이 쉬고 기댈 수 있는 일방적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존재 자체의 고독과 슬픔을 읽어내는 그런 주체의 시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연을 미지의 공포의 대상이거나 무한한 생명을 품고 있는 경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 그리고 자연을 닥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보고로만 바라보는 근대적인 시선도 지나서 김달진의 시는 연민의 대상이자 슬픔의 대상으로 자연을 바라봅니다. 자연의 생명을 지닌 존재가 수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슬픔이자 존재론적 슬픔을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의 전환이야말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은 어떤 것이 있고 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다시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미 생태주의 시의 실패를 사실 경험했기 때문에 더 비관적이거나 냉소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를 되살릴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며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려 들지 않는 무의의 자리에 시가 놓이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포장된 무의는 무책임의 자리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달진의 시에서 자연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것은 홀로 있는 시적 주체의 모습입니다. 대개 홀로 있는 방이나 홀로 걷는 길의 형태로 시적 주체가 홀로 있는 공간이 초기 시에서부터 자주 모습을 드러내왔습니다. 고독한 시적 주체는 그가 바라보는 대상 또한 고독을 품고 있는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홀로 있는 공간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나 사색에 잠긴 시적 주체는 홀로 깨어있는 독성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김달진의 시적 주체는 결코 평화롭게 자연에 안주하거나 자연으로 귀의하지는 않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견디며 타자와 세계의 고독에 연민과 슬픔을 느끼고 공감하며 자기 성찰의 시간과 마주하는 김달진의 시적 주체를 간과하고
그의 시에 나타난 우의 자연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좀 했습니다. 김달진의 시적 주체는 고독과 슬픔을 내장한 인간의 시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의 동일시를 꿈꾸면서도 결국 자연 앞에 고독한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아는 이의 시선입니다. 자기 성찰이 바탕이 된 세계 이해의 시선인 셈입니다. 이 성찰의 시선은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달진 시에서 포착되는 성찰의 시선은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동아일보 35년 1월 20일자에 발표됐던 화가원시라는 시의 한 부분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홀로 잠이 깨이었노니 눈물에 비쳐 창이 희고 바삭거리는 저 소리는 어린 밤나무 빈 가지에 달린 마른 잎이다. 예, 화가원은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하나였던 백룡성 선사가 선동 불교를 실천하면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929년 경남 함양에 세운 농장입니다. 예, 지금은 그 유어지만 남아있다고 하고요. 작가 연보를 참조하면 34년에 김달진 선생님은 금강산 유정사에서 김은학 스님을 은사로 해서 득도하고 35년에 백용성 스님을 모시고 함양 백운산 화가원에서 반농반선의 수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를 쓴 시기와 일치하는 행적이고요. 김달진은 34년에 시원 동인으로 참여했고 36년에는 유정사 공비생으로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정주, 김동리, 오장환 등과 교류하며 시인부락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일찍이 불교에 귀의하고 화가원에서 수도 생활을 한 경험은 김달진의 초기 시에서부터 그 흔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있는 공간에서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깨어 있으면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시의 주체는 김달진 씨의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는 초기 시에서부터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했었고요. 한밤중에 잠에서 깬 주체의 눈은 이 시에서 보면 젖어 있습니다. 눈물에 비친 창이 희게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슬픔과 연민은 김달진의 시에서 자주 드러나는 감정인데 그것은 창밖에 홀로 서 있는 어린 밤나무 빈 가지에 달린 마른 잎에 대한 연민 때문이기도 하고 방 안에 홀로 깨어있는 자신을 향한 슬픔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삭거리는 저 소리는 어린 밤나무 마른 잎이 바삭거리는 소리이자 주체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는 김달진의 시는 그런 마음을 잊어가는 이 시대에 조금 더 소중하게 읽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명이라고 하는 시, 한벌옷의 바리떼 하나라는 시집에 실려있는 시인데요. 네, 역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자연아가 그대로 와서 그대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푸른 푸르라, 해는 비나라, 자연 그대로. 이승의 나뭇가지에서 우는 새여, 빛나는 바람을 노래하라. 이 시의 주체는 자신의 비석에 이런 글자를 새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 한 자연아가 그대로 와서 그대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라고요.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 그것은 자연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연은 그 거대한 품에 안긴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살라고 말합니다. 푸른 푸르라, 해는 빛나라 라는 자연의 전어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함에도 일방적 명령이라기보다는 영탄의 의미가 더해진 자발적 발화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발화 속에서 명령을 하는 주체와 명령을 받는 대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 타고난 본연의 모습에 충실할 때 그 존재가 가장 빛을 발한다는 것을 시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과 슬픔으로 어루져 있던 초기 시의 세계는 이제 존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세계로 나아갑니다. 대상을 향한 연민의 마음과 시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가 스스로 빛나는 세계의 구현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의 주체는 이승의 나뭇가지에서 오는 새에게
더 이상 슬피 울지 말고 빛나는 바람을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네, 청시에 수록된 샘물이라는 대표시이기도 하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샘물을 들여다본다. 물속에 하늘이 있고 흰 구름이 떠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조그마한 샘물은 바다같이 넓어진다. 나는 조그마한 샘물을 들여다보며 동그란 지구의 섬 위에 앉았다. 이 시에서 김달진 시의 주체는 자신이 위치한 시적 공간을 우주적 공간으로 확장하는 그런 인식을 보여줍니다. 숲속의 샘물을 들여다보는 주체에게 비치는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닙니다. 물속에는 하늘이 있고 흰 구름이 떠가고 바람이 지나갑니다. 정지된 풍경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흰 구름이 떠가고 바람이 지나가는 자연의 움직임이 물속에 비칩니다. 그 움직임으로 조그마한 샘물은 바다같이 넓어집니다. 그러자 조그마한 샘물을 들여다보며 앉아있던 주체도 동그란 지구의 섬 위에 앉아있게 됩니다. 숲속의 샘물이라는 작은 공간은 우주의 일부인 지구라는 거대한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나뭇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고 손바닥에도 우주가 있는 부분이자 전체인 화음적인 인식으로 김달진의 시는 나아가는데요. 이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지 않으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읽을 시인데요. 신냉이꽃이라는 시, 여기 생가 앞에서도 온 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모두 산으로 바다로 칠록철 놀이 간다. 야단들인데 나는 혼자 뜰 앞을 거닐다가 그늘 밑에 조그만 신냉이꽃 보았다. 이 우주 여기에 지금 신냉이꽃 피고 나비 나른다. 네, 이런 시입니다. 시의 주체는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간다고 들뜬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뜰 앞을 거닐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주체에게는 새로운 존재가 발견됩니다. 그늘 밑에 조그만 신냉이꽃은 북적대는 사람들에게서 혼자 떨어져 나온 주체에게만 보이는 생명체입니다. 앞만 보며 걷는 사람에게는 신냉이꽃이 보일 리 없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땅을 들여다봐야만 볼 수 있는 작은 풀꽃들은 도시의 일상을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설사 무심코 봤다 해도 그 존재를 인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아도 신냉이꽃, 냉이꽃, 꽃말이, 꽃다지, 민들레, 제비꽃들은 때가 되면 피었다지며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살다 가지만 크고 화려한 것만을 좇는 시선은 끝내 그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신냉이꽃 하나에서 자족한 자연을 발견하는 주체의 시선은 그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주를 감지하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신냉이꽃 피고 나비 나는 바로 여기에서 우주가 열립니다. 신냉이꽃도 나비도 나도 이미 우주의 일부이자 우주 그 자체입니다. 하나같이 소중하고 귀한 생명체입니다. 김달진의 시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연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자연, 우주를 품고 있는 작고 소중한 생명체의 경이, 우연히 신냉이꽃을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과 반가움,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신냉이꽃의 소중함을 모르는 세상은 인간의 소중함도 모를 테니까요. 자연을 닥달하고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자신도 스스로 착취하고 그렇게 생명을 지닌 존재를 망가뜨리는 세상을 향해 김달진의 시는 아직 여기 신냉이꽃이 피고 나비가 난다고 마지막이 속삭입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그 속삭임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지루한 말씀이었을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수 선생님의 기조 강연이었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은 뭐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데 거칠게 요약하면은 김달진 그 시의 그 공통점은 자연에 대한 감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데 있다는 것이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고, 또 각각의 어떤 독립된 생명체들은 독립된 우주면서 동시에 그 경이로움을 안고 있는데, 이것을 느끼고 공유하고 또 성찰하는 일이야말로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생명에 대한 감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이경수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로서 고마움을 표해주실 것 같습니다.